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사실 한 구독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이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박사를 가려고 하는데 매우 명문대 학벌 좋은 미국 박사과정에 있는 C국 출신 교수와 그 다음에 미국의 중위권의 그냥 평범한 대학교에 있는 미국인 교수 중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뭐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님의 사연을 이제 와이프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보면서 와이프랑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오늘 그대로 해줬던 얘기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한테 제 박사과정 동기들을 얘기했어요. 와이프는 참고로 제 박사과정 동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다 같은 그 한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 와이프랑 제 와이프랑도 친구고 같이 밥도 먹고 집에도 초대하고 서로 집에도 놀러 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그때 와이프가 이제 같이 놀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죠. 제 친구들의 와이프들과 놀았죠. 부부끼리 같이 놀고 그랬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이프한테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지금 두 명의 사람을 얘기할 건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제 친구 중에 박사과정 동기 중에 강남 8학군의 엘리트 코스를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강남 8학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최고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학교 이니셜이 S로 시작하는 그런 모 학교의 학부와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전공을, 제 영상 보시는 건 알겠지만 제 전공은 기계공학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이 한국 최고의 학부의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고, 참고로 그 친구의 한국에서 석사 과정의 전공은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자기는 그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에서 당시에 이제 기계공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머리 좋은 애들이 연구하는 게 이제 유체역학이었어요. 그 유체역학의 정수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자동차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최고로 똑똑한 애들이 대학원을 간다는 그 랩실, 유체역학 랩실에서 본인이 자동차 엔진을 공부했다는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 때문에 사실 제가 약간 기가 눌려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와 같은 박사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초명문대를 나오지 않았고 그냥 인서울에 있는 고만고만한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그 자부심 앞에 약간 좀 늘 기가 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포스닥 분이 이제 분과 또 만나게 됐어요. 포스닥이 뭔지는 알죠? 박사를 했는데 교수 취업이 안 돼가지고 랩에서 이제 인턴 하면서 계속 있는 사람을 포닥이라고 합니다. 혹은 포스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인 학생의 이제 한 포스닥 분이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완전 엘리트 코스예요. 한국 최고 명문대인 S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석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랩 출신입니다. 그 한국 최고의 그 대학교의 기계공학과에 있는 유체역학 랩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거야. 한국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고 한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한다는 유체역학을 하는 랩에 갔다는 사실이 본인의 이제 지적인 능력에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고 계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 그분도 이제 자동차 엔진을 연구하는 랩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이분도 미국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왔던 학교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좋은 전 세계 랭킹 1등이라고 하는 그 공대 있잖아요. 그 공대 말 안 해도 알죠. 전 세계 1등 하는 그 공대에서 자동차 엔진으로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굉장하죠. 한국 최고의 엘리트가 세계 1등 하는 공대에서
박사를 한 거예요. 굉장하죠. 자부심 장난 아니겠죠.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좋은 데서 박사를 했으면 최고의 미국 명문대에서 교수를 하거나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최고의 테크 기업에서 뭐 취업이 돼서 연구원으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박사했던 그 학교에서 10년째 포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사하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딱 알겠지만 박사를 마친 사람이 이제 포스닥을 하는 이유는 박사 과정에서 쓴 논문 개수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교수하려면 이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이제 논문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채워가지고 그걸 마저 채우기 위해서 포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닥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포닥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할 사람들은 포닥을 안 해도 돼요. 취업할 때는 이제 인터뷰 점수로만 이제 뭐 취업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박사들한테 막 논문 개수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 자기가 박사 때 연구한 거 가지고 발표하고 그 인터뷰 질문만 통과하면은 합격이기 때문에 취업할 사람들은 포닥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교수할 사람은 포닥을 한 2년에 3년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고, 그리고 이제 박사 마치고 실리콘밸리 대기업이나 미국 전국의 대기업 갈 사람들은 포닥을 안 하고 바로 취업하고. 자, 이게 일반적인 대세인데, 자, 요 사람은 포닥을 몇 년째 하고 있다고요? 10년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포닥 분들은 이제 조금 기분 나쁘시고 그럴 수 있지만 뭐 팩트를 말하는 거니까 뭐 말은 해야겠죠. 있는 그대로. 자, 포닥이 10년 차란 얘기는 이거는 진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취업 안 돼 가지고 노는 거는 욕먹을 것 같고, 뭐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한테 욕먹은 것 같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그렇게 10년간 이제 직장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직업은 있어야겠고, 그래서 이제 인턴 정도 하는 거죠. 그게 포닥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인턴 하는 게 포닥입니다. 박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처럼 랩에 있으면서 연구를 하는 그 박사 후 연구원을 포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닥을 10년 차 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왜 안 됐을까를 보시면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 친구 강남 8학번 출신의 이제 명문대, 한국 명문 초명문대에서 유체역학 전공한 그 친구도 현재 10년이 넘어가도록 거의 한 12년 정도 될 동안 아직도 취업이 안 돼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운명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미국의 성공의 어떤 노하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한국에서 최고 명문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최고 명문대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일 똑똑한 애들이 가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걸어서 자동차 엔진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박사과정.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뭐죠? 미국에서 10년이 넘어가도록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계속 포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걸은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인생이 안 풀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제가 앞서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뭐 제가 멍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저보다 똑똑한 그 강남 8학군에 막 한국에 막 최고 명문대 나오고 요런 사람들보다는 제가 저 머리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멍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실리콘밸리의 톱티어의 인공지능 컴퓨터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으니까 그들에 비하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노하우를 정말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속상하냐면 제가 주구장창 이게 채널에서 맨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 답답해. 진짜 너무 답답해요.
자, 귀를 쫑긋 하고 제가 왜 성공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제가 박사했던 랩은 백인들만 있는 그런 랩이었습니다. 백인들만. 그래서 제 지도 교수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백인이었고요. 랩이 한 15명 정도 되는 그 박사과정 학생이 모여있는 그런 랩이었는데, 랩 전원이 백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랩에 지원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좀 걱정되실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 저 미국 땅에서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 백인들만 전원으로 구성된 저 랩에 문을 두드리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랄까, 인종적으로 본인이 아시아인이고 한국인인데 다 미국에서 자란 백인들만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반면에 한국인 교수가 한국말로 학생 우리 학교 랩에서 한번 일해 볼래요 하면 어때요? 좀 편하죠. 근데 갔는데 랩에 다 한국인 형님들만 막 있어. 한국 유학생 형님만. 그럼 마음이 되게 편하죠. 편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 어때요? 백인 지도 교수의 백인 박사과정만 있는 원어민, 그것도 미국에 나고 자란, 예를 들면 프랑스나 독일에서 유학 온 이민자 출신 혹은 유학생 출신 백인들이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같은 외국인이니까. 근데 미국에서 나고 자란 네이티브 백인만 잔뜩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 문을 두드려줘요. 근데 저는 두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까지 공부를 하러 갔으면 미국적인 것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큰 차이고, 제가 이 큰 차이를 가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한국에서 미군 부대 군복무를 했어요. 주한미군 부대에서. 그래서 미군 병사들이랑 같이 훈련도 받고 밤에 보초도 쓰고 밤에 레이더 보는 일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사관학교 나온 백인 장교들하고도 농구하고 축구하고 잘 지내고, 그리고 흑인 병사들하고도 농구하고 축구하고 잘 지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문화에 미국까지 와서 미국 사람들과 동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내가 나고 자란 환경을 떠나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저의 아카데믹 다이버전스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학문적인 다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박사과정을 백인밖에 없는 랩을 선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거길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백인들만 잔뜩 있는 랩에 혼자 유일한 동양인으로서, 혼자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박사과정을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 유학생들과 질적으로 다른 디스커션을 하는 랩에서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전 참고로 제 전공이 뭐라고요? 기계공학. 자, 그런데 제 박사 때 이제 랩에 있던 백인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인 학생에서 한인 친구들 자동차 엔진 공부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랩에서 이제 백인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 백인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듣고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뭔 줄 알아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자동차 엔진? 그런 거는 1980년대나 90년대나 할 법한 굉장히 낙후된 토픽이고, 그런 건 첨단 기술이 아니고, 자동차는 웬만한 건, 특히 엔진에 대한 기술은 웬만한 건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이제 딱히 개발할 게 없고, 굳이 자동차를 더 개발한다면 글쎄 하늘을 나는 그런 드론 형태의 자동차 아니면 이제는 별로 엔지니어링적으로 얻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했던, 백인 친구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는, 하지만 굳이 자동차가 좋아서 굳이 자동차를 공부하고 싶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즉 GPU의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하는 거 정도는 의미 있을 수 있겠다. 뭐 머신러닝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어떤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차라리 그걸 해야겠고, 자동차 자체는 이제 한물간 토픽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뷰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자체가 이제는 자동차가 한물 같고, 굳이 자동차를 하겠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인공지능 GPU 테크놀로지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방법론 같은 거가 이제 자동차에서는 앞으로 유용한 거지, 자동차 엔진은 왜 하냐는 분위기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랩 분위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이 한술 더 떠서, 백인 친구들이, 참고로 지금 2010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4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박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단순 자율주행 AI가 아니라 AI로 할 수 있는 최고봉은 AI를 이용해서 의료, 수술 기법들을 연구하는 게 앞으로 최고봉이다, 이런 얘기를 2010년에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GPU의 병렬 연산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백인 친구들이 다 하니까 따라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뭣도 모르고 따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 대박 쳤고, 당시 2010년에 그 GPU 회사가 평범한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 타이밍에, 자, 이 백인 친구들은 그때부터 GPU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GPU 회사 주식이 1달러나 2달러밖에 안 하던 시절에 다 쓸어 담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아시겠죠? 지금은 그 GPU 회사 주식이 한 주식에 뭐 1,500불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져가지고 10분의 1 분할, 주식 분할까지 했었잖아요. 아시겠죠? 당시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뭐 분할하기 전 평가 가치로 하면 1,500불어치를 당시에 1달러나 2달러에 살 수 있던 시절에 이 백인 친구들은 그걸 다 쓸어 담고 있었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인 유학생에서 가가지고 GPU 공부한다 그러면, 제 친구들, 이 엔진 공부한 친구들이 GPU가 뭔지도 모르고, 기계과 출신이 왜 그런 거 하냐고 계속 욕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한인 유학생들조차도 이 수준이 너무 다 다른 거란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